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 내가 아까 오전에는 참 스타일이 났는데, 전혜숙 아줌마가 막 떠벌떠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쪽에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떡이 됐네. 예, 미안해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버블 어디서 눌러요? 자, 내 손을 만져봐. 오른쪽 위쪽에 엄지손가락 뜨죠? 그거 누르시면 돼요. 예. 자, 이럴 때 또 컴퓨터로 또 날 만진 사람 있어. 컴퓨터 말고! 스마트폰으로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조금씩 내 맘을 널 향해 가는데 계속 망설이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자, 업하고 후원해주신, 그리고 꿀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업과 꿀잼은 무료죠. 예. 그거 안 하고 버티고 있는 님들, 예, 오늘 밤 난처한 일을 겪을 겁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예. 투컷 아니고 그냥 아저씨 머리야. 예. 우리 동생한테 가서 나랑 우리 신랑이랑 똑같이 머리를 깎는데, 예, 우리 딸내미가 그러는 거야. 이불 덮고 둘이 벽 보고 누워있으면 누가 아빠인지 모르겠다고.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이 옷은 잠옷이죠. 네. 그 왜 냉장고 천으로 된 잠옷. 우리 시청자들이 그냥 내가 잠옷을 입어도 잠옷인지도 몰라. 이게 하도 옛날부터 당해서 그런가 봐. 옛날에는 이제 내가 속옷 보여주마. 사실은 이제 망치부인 속옷 노출 사건이 있었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이게 막 이렇게 팔을 걷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 내복이 나왔거든. 근데 아무도 속옷이라고 안 보더라. 내복도 속옷이야.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 BJ가 잠옷 입으면 환장을 하는데 내가 잠옷을 입거나 말거나 그 추링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자, 우리 이제 망치부인이 요즘에 참 살기가 어려워요. 예, 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먹고 사는 게 아주 어려워졌어. 그냥 옛날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 깔뉴스, 그냥 깔뉴스가 그냥 산더미까지 쌓여가지고 내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문재인은 빠는 뉴스만 있어갖고 빨뉴스. 그래 내가 그 중에서 깔뉴스를 찾다 이제 그냥 포기하고 지키러 가야지. 그러고 살다 보니까 요즘에 사는 게 아니야. 예. 자,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라디오를 딱 듣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약간의 변화가 감지돼요. 예. 이번 주부터 확실히 언론에서 변화가 감지돼. 그러니까 이제 그 CBS도 이제 그 시간대별로 PT가 다르잖아.
아침에 이제 어떤 프로에서는 진행자는 동의하지 않는데 거기 이제 패널로 온 사람이 그 까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이 까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윗사람이 시킨 대로 줄줄 읽는 거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이제 문재인을 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문재인을 까면서 무슨 내용으로 까냐면 그 상황판, 일자리 상황판 올려놓은 걸 가지고 이제 까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조선동아는 그 뭐라 그러나 재벌들의 편을 드는 거잖아. 재벌과 군부 독재의 편을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네들이 지난주에 5.18 갔다 와가지고 발포 책임자 찾겠다. 발포 명령자. 그리고 그 4대강부터 시작해서 자원외교 방산 비리에 대한 조사 시작하겠다. 이런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네. 이 CBS에 보면, 진행자들은 문재인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PD? 무엇보다 이제 회사의 입장이, 아무래도 이제 또 보수 기독교 입장을 좀 많이 반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조은하 양의 유골이 발견됐다. 예. 예, 지금 이제 세월호에서 조은하 양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월호를 건져야 되겠다. 세월호를 건지고 9명의 미수습자에 대해서 확실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 라고 이제 막 얘기했던 게 사실은 조은하 양의 어머니가 촛불 집회 때 한쪽 귀퉁이에 서서 나도 내 딸의 시신을 찾아서 유가족이 되고 싶다라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우리가 들으면서 세상에서 이런 소원은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소원이다. 가장 처절한 소원이다. 우리가 더 이상은 미루지 말자. 이래갖고 그날부터 우리가 기도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세월호가 건져졌고 층별로 수색이 들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조은하 양의 시신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허다윤 양 그리고 조은하 양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한 명 더 있는데? 네 번째라 그랬는데? 이은정 씨. 예. 그래서 이은정 맞죠? 예. 그래서 어저께 확인된 사람이 이은정 씨인가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 예, 그러니까 이영숙? 일반인 이영숙 씨. 그리고 이제 고창석 교사, 허다윤 양, 조은하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학생 둘, 선생님 하나, 일반인 하나 해서 넷이 발견이 됐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5명이죠. 그래서 6살짜리 아들과 함께, 6살짜리 아들과 함께 실종된 아버지, 권 선생님의 시신이 안 나왔고, 그리고 아직 선생님, 양진석 선생님인가? 예, 권재근, 예. 권재근님하고 아들, 아기가 안 나왔고, 그리고 지금 아기 이름은 뭐예요? 권재근 씨의 아들, 우리 이름을 적어 놓고, 기도를 해야 돼. 권재근님, 그 다음에 권혁규, 그리고 또, 양진석 선생님인가? 예. 양승진.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철민인가라는 학생도 있었죠. 현철인가? 왜 이래, 진짜 내가 바보같이. 예. 무슨 현철이었지?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남현철, 박영인. 남현철, 박영인. 학생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일반인 권재근, 권혁규, 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남현철, 박영인.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남자 시신 5구를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미수습자, 예, 미수습자 5명의 그 이제 시신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12일, 13일에 그 뼈 조각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뼈 조각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요 이 5 미수습자의 시신이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네. 그 님 컴퓨터만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이런 경우는요. 뼈 조각이 일부만 발견돼도 예. 뼈 조각이 일부만 발견돼도 그 저기 사망으로 확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정황상 그 사람이 탑승했다. 근데 어떤 시신의 일부도 발견이 안 된 거잖아요. 예. 시신의 일부도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망자가 안 되는 거야. 실종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배 안에서 그의 유골의 일부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배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한쪽 부분만 표현이 돼도, 한쪽 부분만 발견이 돼도 이런 경우는 이제 사망으로 인정을 해요. 예. 그럼 이제 법적인 사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미수습자 가족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재판이나 그 소송도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 배에 탔다라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가령 이제 그 CC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배에 마지막으로 타고 있었다. 이런 걸 정황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막판에 그 배에서 저기 탈출해서 어딘가로 떠내려갔을 수도 있다. 어딘가에서 살아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 시신의 일부라도 발견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동안에 이 아홉 명의 미수습자 가족은 실종자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 보상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예. 정부에서 보상 협상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사망자에게 주어지는 그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생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된 거는 그 허다연 양 엄마하고 그다음에 그 은하양 은하양 엄마하고 이 두 분이 전국을, 그러니까 그 허다연 양 엄마는 거기 그 팽목항을 끊임없이 지켰고, 그리고 이제 그 조은하 양의 엄마가 조은하 학생의 어머님이 전국을 돌면서 계속 알렸어요. 3년 동안 우리 아이를 찾아달라고 계속 알렸는데, 그 촛불 집회 때 그래서 저도 몇 번을 뵀어요. 아이를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걸. 근데 이제 매번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문제에 밀려가지고 신경을 못 쓰다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얘기가, 저도 내 딸을 찾아서 유가족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아유,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만약에 내가 내 영민이를 그렇게 잃었고 영민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라면, 나는 정말 내가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면서 진짜 존경심이 드는 이유가, 그 제정신을 챙기고 그렇게 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렇게 싸워갈 수 있을까? 나는 네 분에 못 이겨서 죽었을 것 같더라고. 이분들은 정말 끝까지 지금 세월호를 건져 올릴 때까지 싸워낸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기적 같은 힘.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날마다 그 아침에 문재인 보면서 신나하시는 이 상황, 이거 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멈추지 않는 투쟁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거 잊으면 안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로 정말 그 짓밟고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그랬습니까? 정말 일반인들이라,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기 힘들어요.
근데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게 했고, 그것이 결국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문재인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 절대 잊지 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 고통 어린 투쟁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어떻게 보면요, 그 5월 유가족들, 광주의 5월 유가족들도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실은 이제 이 5.18도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 그 5.18을 전국에 알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던, 광주 항쟁 당시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83, 84, 그 사람들 주로 83학번이 많아. 83학번으로 대학교를 가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8283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거야. 자기 가족들이 눈앞에서 찢겨 죽는 걸 봤는데 그거 그냥 간첩들이 소요사태 일으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때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게 기가 막혀갖고 그 가족과 형제들이, 그리고 소위 광주의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와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주 알리기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학생운동이라는 걸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8283들이 주도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 86년 건대항쟁이라는 게 벌어지게 돼. 이 사람들이 막 그 학생운동을 막 강화시키면서 이 광주의 진실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운동이 그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성장하게 되고, 그 과정에 86년 건대항쟁이 있고, 그 86년 건대항쟁으로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어떤 학생운동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게 이제 86학번들이, 그러니까 86학번, 85학번들이 대거 감옥에 가면서, 그때 1900명인가, 1600명인가 1900명이 구속이 되는 사건이었어. 건대항쟁이. 그래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구속자라고 얘기했던 그 건대항쟁을 겪으면서 그 87학번들, 그 87학번들이 89학번을 키우고 88, 89를 키우고 이제 그들이 학생운동의 최전성기를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학생운동에 점점점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90년대가 되고, 김영삼이 당선이 되면서 방향을 상실하는 거지. 1990년대 들어서서 그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거야. 학생운동가들이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북한식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마르크스나 주체사상이 아닌 그 민족이 해방돼서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운동권 학생들이 그 89년 90년도에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야. 그때 뉴라이트가 만들어져. 이게 89년 90년도에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그 철학적인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뉴라이트 애들이 확 퍼져나가면서 그 당시 학생운동가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극렬 사회주의자들이 전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이론을 만든 서울대 교수도 원래 사회주의 경제학자였어. 사회주의 경제학자였다가 자기가 따랐던 일본인 교수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극우파가 되는 거야. 따라서 극우파가 되죠. 그래갖고 뉴라이트 이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90년대에 학생운동이 이제 기울기 시작해. 근데 이제 그런 기울기 시작하면 그 변화에 빨리 적응을 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위 NL이라고 불려졌던 그 학생들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질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때일수록 사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모든 나라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지만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주체사상의 힘이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들이 좀 무리하게 그 대학생들을 몰고 한국 대학생 총연합회라는 걸 만들면서 그 한 총련이 강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건 일반 대학생들이 따르는 게 아니라 공산당 강령 같은 걸 만들어갖고 강요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이미 90년대에 성장한 그 당시에 3, 4학년 학생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거부를 했더니 못 나가게 한 거야. 회의실에서 못 나가게 하고 그 3일 동안 가둬놓고서는 동의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3일 만에 얘네들이 억지로 동의하고 나온 거야. 그리고 그때 회의에 들어갔던 애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 학생운동이 이제 3년 안에 망할 거다. 그 회의가 우리 학교에서 있었어. 경희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도 경희대에서 잡혀갔고, 그리고 소위 학생운동이 몰락하게 되는 그 한총련이 만들어지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회의가 그게 우리 학교에서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선명하게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한총련이 결국은 너무나 무리한 방법으로 갔고 전혀 이렇게 그 학생 대중들의 바램을 받아들이질 못한 거지.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구속자를 낳으면서 학생운동이 한순간에 그냥 꺼져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96년부터는 거의 이제 학생운동이 사라지고 아주 이제 소소한 맥을 이어가다가, 소위 이제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그 평화나비운동? 평화나비운동인가를 하는 학생 조직들이 이게 좀 성장했잖아요. 그 주축이 이번에 이대에서 정유라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정유라의 비리를 전 세계, 온 나라에 알려내면서 정유라와 최순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하나의 촉발제가, 예, 그게 이대의 그 평화나비 운동하는 학생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 뭐라는 거야? 근데 낭망부님이 좀 하트들 좀 알려주세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요. 엄청 쪽팔린 게 역사를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퍼나리아님. 예, 그 조금 그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음, 음, 네, 네. 자기 아들이 역사를 잘 몰라서 그 걔가 불쌍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한글이 좀 약한가 봐요. 뉴라이트가 뭐예요? 이런 질문 아주 신선한 질문이죠. 뉴라이트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야. 그, 그 뉴라이트를요.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야. 전 세계적인 운동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우파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우파하고 좌파는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파하고 좌파의 그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 알죠?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혁명이라는 민주주의 혁명이 세 가지잖아요. 영국의 그 혁명, 미국의 혁명, 프랑스 혁명 세 가지가 있는데, 비로소 이제 프랑스 혁명이 만들어지면서, 민주주의의 혁명이 이제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프랑스 혁명이 하루 만에 완성된 게 아니야.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의 기념일이 있어요. 그게 7월 14일이야. 1789년 7월 14일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던 날, 그때 이제 그 감옥을 치러가는 그 여자, 그 민중을 이끄는 여신이라고 얘기되는 그 여자 그림에서 나오는 날이, 그날이 이제 1789년 7월 14일인데, 그때 하루로 혁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100년 가까이, 예, 네. 또 이 시간에 내 속보 얘기하지 말랬지? 못 본 척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한 200년 가요. 예. 프랑스 혁명 한 200년 가는데, 그때 이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이제 국민공회라는 게 만들어져. 국민공회, 국민의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회의가 열리면, 그때 이제 그 뭐예요?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 왕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그 오른쪽에 앉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로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왼쪽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좌파 우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좌파들은 지금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진보 세력, 진보 개혁 세력을 말하고, 이 우파는 보통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칠 점은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보수 세력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소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18세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까지 한 200년을 그 보수하고 진보의 대결로 간 거야. 근데 이제 그 사실 보수하고 진보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에는 왕정과 민주정의 대립이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들었으면서 소위 이제 20세기 중반에 모든 세계가 유엔 체제가 됐을 때는 민주주의가 일반화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투표로 대통령을 정치 지도자를 뽑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20세기 중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200년에 걸친 시민운동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끝나게 되면서 이제 19세기 중엽부터는 온 세계가 민주주의가 올바른 길이다라고 알게 됐는데, 그때 한 축에서 사회주의가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 이 민주주의는 200년을 통해서 만든 정치체제이고, 그리고 이 사회주의는 20세기 들어서서 나타난 1917년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보수, 사회주의가 진보였어요. 20세기는,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에는 왕정과 민주정이 그 경쟁을 해서 민주정이 진보, 왕정이 보수였다면 18, 19세기에는 20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민주정이 보수, 사회주의가 진보, 이랬던 거야. 진보개혁.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끝에 사회주의는 패배하게 되는 거잖아. 몰락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민주주의 안에서 보수 진보가 갈라지게 되는 거야.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보수 진보가 갈라지는데, 소위 이제 과거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수 세력이고, 그 민주주의를 인정하지만, 이제 새로운 제3체제, 사회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진보 개혁 세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진보 개혁 세력이 나타나면서 비판했던 게 뭐였냐면, 기존의 정치 세력인 보수 세력의 부패를 비판한 거야. 너희들은 썩었잖아. 세금도 잘 안 내고, 너네 썩었잖아. 그러면서 그들의 부패한 정치를 비판했단 말이야, 진보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90년 이후에, 1990년 이후에 이 부패한 보수 세력과 우리는 다른 보수다. 그러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 라고 얘기하는 뉴 라이트. 이때 이 라이트가 보수를 의미하는 거야. 우파, 오른쪽 우파, 새로운 우파 운동이 나타나. 신우파. 그 신우파 운동이 미국이랑 우리나라에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에도 뉴라이트가 있어. 예. 그래서 미국의 뉴라이트,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신보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신보수 운동을 하는 I love T1은 자꾸 쪽발이라는 말을 계속 써서 블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뉴라이트라는 건 소위 이제 옛날에 1990년대까지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였던 체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면서 뉴라이트하고 진보개혁 세력으로 간다. 요렇게 주장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모든 민주주의자가 뉴라이트가 된 건 아니었어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소위 이제 진보개혁이 뭘 주장하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주의 세력이 뭘 주장하는지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뉴라이트하고 합리적 보수하고 또 다른 그런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라이트 단체를 만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뉴라이트가 자기네들을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들이 합리적 보수인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론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뉴라이트 단체가 그 역사 이론을 만들었어. 그게 뭐냐 하면,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였다. 그래서 망에 마땅한 나라인 조선을 무너뜨린 게 일제인데, 일제가 구체제인 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 정치 문화를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시대 때 근대화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대화됐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뉴라이트 역사 이론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무지한 조선 시대에 머물러 있었을 거다. 근데 일본이 고맙게도 그 조선을 먹어서 조선을 개화시켰다. 요런 주장. 요게 뉴라이트 역사관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식민지 근대화론. 예.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걸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가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신식 학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식 병원 의료시설이 늘어나고 그리고 공장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시대를 만들어낸 거다. 그게 이제 식민사관이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식민지 근대화론이. 식민사관하고 또 달라. 식민사관은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에 친일파들이 우리나라 교육부를 잡고 그 일본의 죄를 축소했던 그런 사관이었다라면 뉴라이트 역사관은 아예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 이제 식민사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잘못을 축소하는 수준이었어. 근데 이 뉴라이트 역사관은 적극적으로 일본이 지배했기 때문에 조선이 발달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예. 그래갖고 그 뉴라이트 역사관에서 그 근거로 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맞나? 예, 이 말이 맞나?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근대화라는 단어예요.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울대 경제사 교수들이야. 그러니까 경제학의 한 분야, 경제학과 역사의 교집합인데, 한국 경제사를 연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 경제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뭐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이래가지고 소위 이제 이런 그 나쁜 길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 서울대 경제학 교수들 중에 제일 이제 좀 무시당했던 게 한국 경제사 교수였대. 한국 경제사를 가르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일본의 도요타사에서 돈을 준 거야. 엄청난 돈을 주고 니네가 식민지가 그 식민지 시대의 경제가 조선을 발전시켰다는 이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전국의 공장수, 학교수, 병원수를 세가지고 그래 이거 봐라 이게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킨 근거다 라고 떠들게 된 거야. 그 이 도요타가 그런 이제 일본의 전범 기업이라며. 그래갖고 이제 이 도요타가 돈을 주고 만든 뉴라이트 이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게 이명박 좌절하고 박근혜가 그걸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번에 강퇴당한 거죠. 예. 자, 이때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근대화란 단어의 뜻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근대화가 뭐냐면 이거는 역사적인 용어예요. 역사학에서 어떤 용어는 그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고대, 중세, 근대를 그냥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고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고대, 중세, 근대 이게 다 시대 구분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고대 노예제, 예, 고대 사회를 노예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세를 봉건제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대를 자본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현대 사회로 오면서 뭐라 그러나 제3의 길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고대라는 건 이제 그 노예들이 노동을 하고 귀족과 노예로 구분되는 신분제 사회. 요게 이제 고대 사회의 특징. 그리고 이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리고 주로 생산 방식은 농업이었던 그런 게 이제 고대 사회. 중세 사회는 역시 농업이 중심이긴 한데 이 영주라는 독특한 지역별 대빵들이 나오고 그 밑에 일부 이제 군사 세력이 협조를 해서 기사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땅에 묶여 있는 농민들 예농이라래. 예속 농민, 농노라고도 해요. 그래서 농노나 예속 농민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그 폐쇄 경제로 운영이 됐던 걸 중세 경제 체제라고 불러. 중세 봉건제. 그다음에 이제 근대라는 개념이 서양사에서 나온 개념인데 근대라고 개념을 쓰려면 4가지가 만들어져야 돼. 그 나라가 근대화됐다.
이 근대화는 시기가 달라요. 근대화라는 게 가령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문화를 일찍이 받아들였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졌지만 이 러시아가 근대화가 늦어. 그 러시아랑 그 다음에 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뭐 이쪽 독일 그러니까 동유럽과 러시아가 근대화가 늦은 거야. 그래서 경제적으로 뒤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1,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그 근대화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네 가지를 따져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됐느냐. 한마디로 의회가 구성이 돼서 의회에서 세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게 됐느냐. 그게 근대화의 특징이야.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얘기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해서 지 마음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 국민들의 대표가 뽑혀서 거기에서 세금을 결정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냐. 요게 이제 정치적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그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돈을 가진 자와 노동력을 가진 자가 노동력과 돈을 서로 교류하면서 생산하는 체제. 요게 이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신분 제도가 다 사라져서 누구든지 자기 실력에 따라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평등사회. 예,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그 이전에 종교가 지배하던 세계가 아니라 종교나 미신이 아니라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 그래서 그 합리주의 시대를 근대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네 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평등사회, 합리주의. 요 네 가지가 만들어지면 그 사회는 근대화됐다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제강점기는 그 네 가지가 만들어졌냐? 개뻥이죠. 먼저 우리가 조선총독을 투표로 뽑았어요? 전혀 아니었죠. 그죠? 조선총독이 왕처럼 지배하는 그런 체제였죠. 그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두 번째로 그 조선에서 이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자유경쟁 체제야. 자유롭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고 그런 걸 자본주의라 그래.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 뭐라 그러나 우리 조선의 민족주의 자본은 일부러 다 무너뜨리고 친일파들에게만 독점권을 주는 그런 체제였거든.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일제강점기 때가 건전한 자본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등했냐. 이 조선인과 일본인의 명확한 차별이 있었어요. 명확한 차별이 있었고 그때 이 조선인 친일파 새끼들을 백작이니 뭐 자작이니 이렇게 불러주면서 그러면서 이 신분제를 유지했단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였냐.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일본 귀신 섬기라고 강요하고 지랄 연명을 했던 그게 무슨 어떻게 근대화야.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 이론은 개의 젖을 빠는 개젖 달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걔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젖을 빠냐 쥐젖이나 빨아라 하는 소리다. 그게 뉴라이트에 대한 이야기.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이제 이 뉴라이트들이 실제로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10년 만에 거의 주도 세력이 돼요. 특히 언론사. 예, 동아일보, 조선일보랑 이제 결탁을 해갖고 그들이 이제 언론을 장악하는 거야. 그 이제 지네들이 1990년대 후반에 IMF를 일으키잖아. 그 IMF를 난 일으켰다고 봐. 결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김영삼이 약간 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김영삼 때 강만수를 이용해가지고 외화를 빼돌려가지고 그때 외환 위기를 만들고 그 외환 위기를 근거로 해서 IMF 체제가 들어와. 그 IMF 체제가 뭐냐면 결국 대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통로거든. 그래서 그 IMF가 들어와서 모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도산시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IMF 체제 이전에 대한민국이 대기업은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안 됐고 나머지 90%가 중소기업의 일자리였는데 그 중소기업을 다 도산을 시키는 거야. 일부러. 그런 다음에 그 중소기업의 일자리한테 너네 이렇게라도 일할래?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만든 거거든. 소위 프리랜서라는 말을 만들어낸 게 서양에서만 나온 말이잖아. 이 프리랜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미 그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김영삼 때 제일 유명했던 말이 프리랜서야.
사실 김영삼 망하기 전부터 유명했단 말이 프리랜서야. 그래갖고 프리랜서 연봉제. 그게 뭐냐면 결국 그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는 평생 고용직이고 호봉제도야. 그러니까 호봉제와 연봉제가 반대말이야. 호봉제도는 뭐냐면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해마다 월급을 올려주는 그게 호봉제야. 왜 월급을 올려줬냐면 아이가 크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가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동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월급을 올려주는 자동적으로 올려줬던 게 호봉제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거랑 반대되는 연봉제는 뭐냐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월급을 주겠다 이거거든. 그래서 호봉제하고 연봉제가 반대 개념이고 그 다음에 평생 고용과 평생 고용이라는 게 한 번 입사하면 정년 퇴직까지 하는 거. 그게 평생 고용 체제야. 그리고 얘네들이 주장한 게 노동 유연성. 말은 근사했어. 그게 비정규직이야. 그래서 김영삼 말에 우리나라의 소위 잠깐만요. 그래서 호봉제하고 연봉제, 그 다음에 평생 고용하고 고용 유연성. 그 고용 유연성이라는 말이,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고용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쩔 때는 일이 많이 필요한데, 어쩔 때 일이 필요 없다.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런데 회사가 계속 월급을 주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 유연성을 주면서, 원하고 싶을 때 와서 일하게 하고, 월급을 1.5배로 주는 거다. 이 씨발놈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만든 거야. 근데 실제로 연봉제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계약직을 만든다는 거야. 그 연봉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봉 계약을 할 때마다 조금만 잘못하면 얘는 연봉이 깎이는 거야. 가령 우리가 이제 서비스 센터에다가 뭘 전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서비스 센터에다 전화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서비스 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끊고 나면 꼭 무슨 뭐가 날라오죠. 여기 들어서 평가를 해달라. 여러분들이 평가 잘 안 해주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평가를 못 받으면 얘네들은 연봉이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상담한 다음에 AS를, 그러니까 질문을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고객한테 평가를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고객 평가가 다 좋음이라고 안 나오면, 완전 좋음이라고 안 나오면 얘는 다음에 더 낮은 가격을 받고 일하라는 그런 압력을 쓰는 거야. 예. 네네. 그게 이제 소위 연봉 계약제의 구멍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연봉이, 예. 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소득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중소기업이 지금으로 치면 연봉 5, 6천 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연봉 5, 6천이고, 그때 당시에는, 한 1,500에서 2천을 받아도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5, 6천 되는 거였어. 근데 너네들이 이거 받고 일하는데, 니네가, 연봉제로 바꾸게 되면 1억도 가능하다. 와, 이런 개뻥을 치면서 연봉제로 바꾸라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바꾼 사람들이 다 잘린 거야. 자기가 받던 돈보다 못 받게 된 거야. 우리 지금 이제 중소기업의 기본적으로 지금 생활 수준으로 계산하면 그 당시 중소기업이 연봉 5, 6천을 받았어. 대기업이 연봉 7천 정도를 받고 중소기업이 연봉 5, 6천을 받아서 임금 차이가 한 20%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김영삼 때 노동 유연성이라는 제도를 통과시킨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책임을 김대중 때 비정규직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왜냐면 김영삼 말에 한 신한국당에서 노동법을 강제로 통과시켰어. 파견근로법이랑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법, 그리고 노동 유연성, 그걸 그러니까 해고를 쉽게 만드는 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어요. 김영삼 말에.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속보 얘기하면 블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김영삼이
김영삼 말에 11월인가에 그 노동학법이 통과가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김대중이 그 IMF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이 새끼들이 비정규직으로 다 전환한 거야. 전부 도산을 시키고 중소기업을 전부 잘라내고 이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다 채용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나타난 건 김대중 때가 맞아. 그러나 그 법을 만든 게 김영삼이야. 김영삼 때 신한국당. 걔네들이 날치기 한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준 게 그게 김영삼이야. 예. 네. 그래서 이제 김영삼 때 노동학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면서 그래서 비정규직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김대중 정부 때 예. 아 이것도 처음 듣는구나. 망치 쟤는 믿을 말이 없다. 그래 미안해요. 이게 사실 우리 방송이 아무나 듣는 방송이 아니야. 이게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돼야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듣겠으면 나가. 예. 그래서 김영삼 때 비정규직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 근로의 권리가 있잖아. 국민의 4대 의무하고 4대 권리를 정해놓은 게 그게 헌법인데, 거기 보면 근로는 의무이자 권리예요. 몸이 멀쩡한 사람은 일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근로의 권리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어. 이 맨 처음에 그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을 평생 고용하는 걸 원칙으로 했어.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잘랐다. 그러면 부당해고라고 그래갖고 그 노동쟁이 재판을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은 너무 쉽게 잘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해고를 무효화해달라고 막 데모하잖아. 왜 그런지 몰랐지?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었던 거야.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만약에 자르면 재판을 하게 되어 있어. 그만큼 고용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고용 안정이 결국 그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대결할 때 자본주의를 이기게 한 힘이었어. 고용 안정이. 그런데 그 고용 안정을 없애버린 거야. 이것들이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한 다음에 사회주의가 1990년에 사라지니까 더 이상 그 고용 안정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최대 이윤으로 가자. 그래서 최소비용 최대 이윤이라는 천민자본주의를 기치로 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잘라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의 생산체제, 그걸 신자유주의라 그래.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내면서 나온 게 뉴라이트야. 신자유주의의 사상이 뉴라이트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소위 노동구조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흔들고, 그래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야. 노동 조건이.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일하게끔 좀비를 만드는 거죠. 살아도 산 게 아닌, 예, 그걸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쟤네들의 방식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지금 하겠다는 게, 예, 지금 새 정부에서 하겠다는 게 소위 고용 안정.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그건 다른 말로, 또 이거 누구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그래서 여기선 정규직화라는 게 뭐냐면 정규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다 정규직이었던 일들이야. 예를 들어 한전, 한국전력, 그 다음에 그 수자원공사,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 전부 다 정규직이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관리했던 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잖아. 저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수력 발전소를 관리하고, 그리고 한전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까지도 관리하고 그랬었어. 그때는 어땠냐면 굉장히 고액 연봉제였어요. 왜? 실제로 원전을 관리하려면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아는 숙련된 사람들이 그 원전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돈을 받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까지 다 비정규직으로 바뀌게 돼. 김영삼 이후에. 김영삼 때부터 시작이 돼서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이 한전, 이 수자원공사 이런 데가 전부 다 그 공사가 아닌,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만 다 채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그 이명박 때 나왔던 블랙아웃 사태, 원전이 멈추고, 그 화력발전소가 멈추고, 이 발전소가 멈추는 사태가 벌어진 게 왜 그랬냐면, 발전소 관리는 전문직이야. 근데 그걸 비정규직을 쓰는 거야. 그 비정규직의 특징이 뭐냐면, 잠깐 단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는 거죠. 제대로 훈련을 안 시킨 상태에서 그냥 투입하는 거야. 막 위험한데. 예. 그러면서 가령 한전에서 전선줄 공사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고 막 그러잖아. 감전돼서 죽고. 그게 다 그런 거야. 원래 그게 위험한 일이고,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서 훈련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전문직을 들여보내니까 그것도 일종의 전문직이었고, 그래서 연봉이 높았던 거야. 근데 그 연봉이 아까우니까, 민영화한답시고, 한전이나 수자원공사를 민영화한다고 바꿔가지고, 그 민영화된 그 이사들은, 뭐만 생각해? 돈만 생각해. 그러면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뭘로 남기는 거야? 노동자들을 잘라갖고 이윤을 남기는 거야. 그건 이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미숙련공.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전문적인 업무에 투입돼가지고 사고가 터지는 거야. 그 가령 구미 같은 데에서 자꾸만 가스 유출 사고가 났잖아. 가스 폭발, 가스 유출 사고도 왜 나냐? 그런 화학 업종이 원래 굉장히 고소득 업종이야. 위험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연봉 진짜 1억 5천 정도 줘야 되는 사람들을 쓰는 거야. 그래야 철저한 훈련을 받고, 가스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도 다 비정규직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안전장비를 주지 않고, 야, 그냥 가서 교체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갖고 터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터져버리면, 그게 그 회사는 돈 몇 푼을 아끼는 거지만 실제로 거기서 나온 그 유해가스들이 그 주변을 오염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많은 발암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 암 환자가 급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암 환자들에게도 국민 건강보험으로 그 치료비를 대주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의 화학 사고가 그게 우리 국민하고 다른 지역의 국민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야. 암 환자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손해는 국민몫이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실제로 이 일자리 임금은 1990년대 멈춰버렸어. 1990년대에 기본급이 160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급이 160에다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그 수당이 올라가가지고, 한 250에서 300 정도를 받았어야 됐던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게, 근데 그 90년대에는 물가가 어땠냐면, 1,000원으로 빵과 우유를 사먹을 수 있었어요. 1,000원으로 빵과 우유를, 보름달 빵과 200ml 우유를 1,000원으로 사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그 빵 하나하고 우유를 사먹으려면 몇천 원이 들잖아. 그죠? 우유만 해도 한 1,000원이 넘을걸? 200ml 우유만 해도 1,000원 넘죠? 그 다음에 빵도 요즘에 1,000원이 넘어. 그러면 적어도 그 물가로 따지면 우유값이 그때 한 400원 했던 게 지금 한 1,000원이 넘어가니까 150% 정도 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빵과 우유를 사 먹기 위해서 3, 4천 원을 써야 되는 시대가 왔다면 물가가 4배로 올랐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당시에 2, 300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 1,2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정상인 거야. 그게 옛날에 1990년 이전에는 아버지만 일해도 온 식구가 먹고 살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월급을 올려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물가가 4배가 됐으면 월급도 4배가 됐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월급이 오르지 않고 있죠. 1990년대 월급이 그대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1990년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어. 그때는 야근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1980년대까지는요. 아버지들이 다 저녁 때 집에 와서 밥 먹었어. 기억나죠? 아버지들이 저녁 때 집에 와서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이 있는 삶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5시면 다 퇴근하는 분위기가 5시, 6시면 퇴근을 다 할 수 있었어. 그 당시에. 예. 근데 1990년대 들었으면서부터 야근, 잔업 이런 게 막 많아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 IMF가 거치면서 비정규직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더 늘어났어. 그게 왜 그랬냐?
원래 3명한테 일 시키던 걸 2명한테 맞교대로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이 12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령 이제 여기는 한 10팀으로 30명이 일을 했어. 근데 이제 아까우니까 이 10명을 잘라갖고 10팀을 20명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돈이 더 아까운 거야. 그럼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냐? 15명한테 30명 일을 시키는 거야. 15명한테 30명 일을 시키니까 12시간 이상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12시간 잔업 맞교대 하던 사람이 15시간 일하는 거야. 그게 그런 식으로 노동자의 숫자를 줄여서 그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강도를 높이고 월급은 안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그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인 거죠. 그러면서 대재벌의 무한이익. 재벌들은 이익을 계속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올려받는 거야, 이 새끼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갔다는 둥 이러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갔다고 그러면서 그 자동차 값은 1990년에 비해서 4배로 올랐어. 1990년대 자동차 값보다 지금 한 4배가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자동차 값이 4배가 오르면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도 4배로 월급이 올라야지. 상식적으로. 근데 이 새끼들이 원자재 값은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직접 수입해다가 그걸 만들으라고 그러면서 원자재 값 오른 것에 값을 안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그 원자재 값 오른 것에 대한 비용 추가분을 노동자들을 바꿔갖고 한국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바꾸고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노동자라고 신고해갖고 월급 안 주면서 낮추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비정상적인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그 원자재 값을 다 뒤집어 쓰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이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노동 강도가 3배, 돈은 뭐 절반이거나 그대로거나 더 나빠지거나,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나라가 돼서 그래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 그 골목 시장이 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 이 노동자가 돈을 월급을 월급 받아갖고 방세 내고 통신비 내고 학생 대학교 때 졌던 빚, 그래서 학생 대출 학자금 대출 갚고, 그리고 나면 생활비가 안 나와. 한마디로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남아야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밥을 먹을 거 아니야. 그거 내고 나면 30만 원이 안 남아.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편의점 도시락 그걸로 때우는 거 아니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면서 그 별로 안 좋은 재료를 그냥 습득하면서 그게 또 병이 되는 거야. 그거 자꾸만 먹다 보면 방부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그게 질병의 원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 돈은 월급은 안 올려주면서 건강보험료만 오르잖아. 정말 문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온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소득 중심의 성장. 그래서 나온 거야. 예.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하겠다는 게, 망치 부인이 지난 11년 동안 얘기했던 내용을 지금 해보겠다는 거야. 소득 중심의 성장. 근데 이 성장은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소득 중심의 경제 구조가 돼야 된다. 왜냐면 옛날에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었던 게 물가를 반영한 소득을 보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물가가 올라도 월급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소비가 되니까 서로 선순환이 되는 거야. 돈이 돌았던 거죠. 그런데 소득을 낮춰놓으면 아무리 생산자가 생산을 많이 해도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생산이 멈추는 거야. 경제가 침체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선순환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소득이 물가를 반영하는 소득. 우리가 지금 한 달에 생활할 때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집 한 채를 운영하는데 100만 원은 들어요. 전기요금이라든가. 사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아열대화되잖아. 여름에 기온이 너무 높아. 겨울에 아주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름에는 냉방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그걸 뭐라 그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유일하게 이쪽 분야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반 서민들도 얼마 에어컨 켜지도 못했는데 누진세 폭탄 맞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 전기요금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가스비도 참 이 정부가 너무나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더러운 애들이냐면 정말 저질이었냐. 여름에 가스비 내려주고 겨울에 전기요금 내려. 이명박 박근혜가 그랬어. 겨울에 전기요금, 겨울에 전기로 난방하는 것보다 그 가스로 난방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겨울에 전기요금 내려주고 여름에 가스비 내려주고 생색내는 거야. 그리고 겨울에 도로 올리고 겨울에 가스비 도로 올리고 여름에 전기요금 도로 올리고 정말 양아치 짓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래서 이윤을 남겨서 자기네들끼리 헤쳐먹으려는 거죠. 그래놓고 민영화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겼다. 그런 개소리 하려고. 그런 진짜 쥐소리, 닭소리 하려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화 됐기 때문에 35도 이상이, 작년에도 한 35도 이상의 기온이 그 한 달 넘게 유지가 됐잖아. 그러니까 에어컨 안 틀면요, 뇌에 문제가 생겨요. 노약자들은 뇌가 상하는 거야, 너무 더우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요금 누진제가 잘못됐다. 작년에 한참 떠들었는데 날 선선해지면 조용해져. 정치인들이 막 이제 이 전기요금이 언제 나오냐 하면 이제 7월, 8월 돼야지 전기요금이 너무 폭탄을 맞아. 우리나라가 이제 5월 달부터 30도로 올라가. 근데 5월에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에어컨 틀겠다는 생각을 못 해. 근데 한 6월 달 정도 되면 에어컨을 틀기 시작해. 그 에어컨 튼 비용이 7월 말에 가서야 나온단 말이에요. 요금으로. 그때부터 국민들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폭탄이야? 이래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그 8월 달에 여론이 만들어져. 그럼 8월 달에 막 그 카메라만 보면 환장하는 정치인들이 이거를 손봐야 된다고 막 떠들고 다녀. 그런데 9월 되고 10월 돼서 날이 선선해지면 쓱 없던 일이 되는 거야. 해마다 그래. 응. 아마 이번 여름에도 또 그렇게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봐야 된다고 그러고 떠들기만 하고 그 왜 해결을 못 보냐고. 자, 좌우지간 지금 이 체제가 그래서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만 4배로 올라가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멈춘 원인이에요. 그래서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야 이 미친년아, 그렇게 올려줄 돈이 어딨냐?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거 자료를 찾아봐. 지난 20년 동안 가계 부채가 올라간 금액하고 지금 재벌들이 창고에 쌓아둔 돈이 720조, 해외로 빼돌린 돈이 840조. 그거 합치면 1560조 정도가 나와. 딱 부채하고 똑같아. 그 찾아보면 재벌들이 자기네들의 사내 보유금으로 갖고 있는 게 720조야. 해외로 빼돌린 돈이 840조야. 근데 그만큼이 고스란히 가계부채야. 지금 가계부채가 한 1300몇 조 되죠? 국가부채까지 합쳐봐봐. 그때 늘어난 국가부채까지 합치면 딱 재벌들의 창고에 있는 돈이, 그 돈이 결국 우리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돈이야. 그러면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소비가 대기업으로 갔으니까 그게 뭐 별로 늘어난 것도 아니네. 아니죠. 이 돈을 재벌이 가지고 있으면 얘네는 그냥 쌓아두기만 해. 안 써. 근데 이 돈 노동자들한테 줬어봐. 그럼 이 노동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했겠죠. 그러면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했겠죠. 그러면 그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거기서 또 이익이 창출되는 거죠. 이윤이 창출되고. 그러면 지금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1500조를 이 새끼들이 빼돌려서 지네들이 갖고 있는 건데, 그 돈을 만약에 노동자들한테 줬다면 실제로 생산량은 3000조까지 됐을 거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1500조를 지난 20년 동안 재벌들이 30년 동안 1500조를 지네들이 빼돌렸잖아. 그러면 결국 더 늘어난 게 없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1500조를 지난 30년 동안 노동자들한테 줬더라면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그 돈을 소비하고 그러면 다양한 그 생산들이 유발된다는 거지. 필요하니까 생산들이 유발되고 그러면 유발된 생산에 의해서 이익이 더 창출되고 경제가 더 규모가 성장했다는 거야. 그러면 1,500조를 노동자들이 소득으로 받아서 쓰게 되면 그걸 사용했다면 지금 3,000조 정도로 생산했을 수 있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 많이 낳았겠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소위 우리 미래의 경제력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30년 동안 출산율이 확 줄어갖고 지금 이게 당장 우리 세대가 지금 40대 50대가 노인연금을 받아야 될 때 노인연금은 원래 재원이 있어야 돼. 누군가 연금을 부어야지 그 돈으로 노인들이 받는 건데 지금 젊은 애들이 일을 못하니까 알파고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그 인공지능으로 다 교체가 되고 옛날에는 극장 가면 여직원이 표를 팔았잖아. 지금 기계가 팔아. 점점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추진하는 게 뭐냐면 편의점에 직원을 더 이상 두지 않는 거야. 편의점에 더 이상 알바생이 없는 편의점. 일본에서 이때잖아요. 일본은 이미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대. 알바생 없는 편의점이. 그래서 다양한 자동 판매기, 지금 우리가 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잖아. 편의점 들어가 봐. 벽에 쫙 냉장고가 있어. 우리는 문을 열고 물건을 가져다가 그 편의점 알바생들한테 딱 찍고 나오잖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다 자판기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전부 기계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편의점에 알바생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이제 카드 대고 내가 물건을 딱 버튼 누르고 카드 대면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럼 지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편의점부터 알바생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만큼 더 이 편의점 숫자만큼 알바생이 실업자가 되는 거죠. 무인 계산대.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일찌감치 시도됐던 게 뭐였냐면 특히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가 그 나라가 굉장히 척박해요. 맘마미아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스의 자연이 나와.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돌밭이야. 그래서 그 돌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 돌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딱 올리브밖에 없어. 근데 그나마 그 돌밭 속에 올리브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는 생산이 없는 거야. 생산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리스는 주로 뭐랬냐면 주로 관광업으로 먹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관광 관련 공직을 늘리고 그 관광 관련 공직자들을 국가가 먹여 살렸던 거야. 나라에서 그 관광 자원들을 다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비용으로 흡수를 해서 그걸로 이 공직자들을 먹여 살렸던 거야. 그런데 그 그렉시트 얘기를 막 하면서 그리스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리스가 한마디로 그리스 사람들이 유럽에서 제일 가난했던 거야. 근데 가난한 유럽 사람들이 화폐가 통일이 되면서 원래 그리스 사람들의 물가보다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물가가 유럽 공통으로 올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게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유지하던 국민들이 그 과도한 물가를 감당 못하게 된 상황이 온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유로를 쓰는 유럽 그 EU에 계속 우리가 있으면 우리 그리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라는 이론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EU에서 나가버리면 우리나라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온다. 왜? 계속 환전을 해야 되니까. 환전이라는 지금 이제 유럽은 전부 유로를 쓰기 때문에 영국 빼놓고 다 유로를 써.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왔다 갔다 하면서 환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막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다니는데 만약에 그리스만 따로 독자 화폐를 쓰게 되면 관광객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반대하는 편이 막 이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소위 신자유주의 언론들이 전 세계에다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 그리스가 망한 이유는 너무 많은 공무원 때문이다. 국가에서 너무 많은 공무원들을 만들고 그 공무원들한테 정년을 보장하고 연금까지 주면서 너무나 과도한 복지제도 때문에 그리스가 망한 거다.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의 복지 비용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 높아야 되잖아.
그래야 말이 되잖아. 논리적으로 그리스가 과도한 복지 때문에 망했다면 그리스의 전체 예산 중에 복지 비용이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복지 비용보다 높아야 되잖아. 근데 비교해보면 더 낮았던 거야. 그치?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과도한 복지 때문에 망했다라고 전 세계 언론이 떠들어댔는데 그 말이 맞으려면 논리적으로 그리스의 예산 중에 재정 중에 복지 비용이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높아야지 그들의 말이 맞는 말이야. 근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그리스가 유럽에서 복지 비율이 아주 낮은 나라야. 끝에서 두 번째인가 하여튼 그래. 터키하고 뭐 몇 나라 그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런 수준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 그리스가 망한 건 과도한 복지 비용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왜 망했냐? 부자들의 탈세 때문에 망한 거야. 그리스가 옛날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었대. 투르크족.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탈세를 저항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거야. 그리스인들이. 그래갖고 오스만 투르크에게 세금 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세금을 빼돌렸던 거야. 그게 문화와 전통이 돼가지고 문제는 뭐냐? 이 유리지갑들 공무원들은 세금을 탈탈 털려. 그런데 가령 선박산업을 한다든가 사업가들은 그 어느 만큼의 소득이 있는지 100%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은 올라가는데 그 사업가들, 일반 사업가들의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근데 그들의 이윤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래서 나라 전체 경제적인 그 양 중에 부자들이 차지하는 양은 많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는 적은데도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야?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멸망의 원인은 그리스가 망했던 원인은 그게 정말로 과도한 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자들의 탈세 때문이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시진핑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근데 이제 중국에, 내가 원래 해외여행을 잘 안 가는데 중국은 내가 참 관심이 많아요. 역사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내가 한 서너 번 가봤어. 그리고 이제 중국을 간 게 한 15년에 걸쳐서 내가 한 4번 정도를 갔거든요. 갈 때마다 뭘 느끼냐 하면 변화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특히 어떤 면이 변화되냐 하면 15년 전에는 이제 이 북부지구, 화북지방,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주로 요 남쪽을 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계림. 들어봤죠? 그 아바타의 배경이 됐다는 그 계림. 그리고 이제 그 쿤밍. 소위 그 우리나라 예능 프로가 가서 유명해진 거기 뭐라 그러더라? 고성. 운남성. 운남성 지방.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광을 가잖아.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이제 그 고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고성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데냐 하면, 원래 거기 원주민이 있었던 거야. 원주민이 낡은 이제 중국 집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의 집을 국가에서 다 뺏어버린 거야. 여러분이라면 기가 막히겠죠? 국가에서 다 뺏어서 어떻게 했냐면, 안에를 전부 다 신식 호텔로 바꾼 거야. 그래서 그 운남성 호텔에 가보면 내부는 깨끗해요. 겉에는 옛날 집인데 속은 전부 다 호텔이야. 그 다음에 집주인들을 거기서 일을 시키는 거야. 그 집주인들이 집만 갖고 있고 먹고 살 게 없었는데 그 사람들더러 그 호텔을 운영 관리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호텔을 국가에서 다 공인받고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일자리가 생긴 거야. 자기 집이니까 얼마나 더 깨끗하게 잘 관리하겠어. 그게 공공의 일자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일자리가 없었는데 집밖에 없는 사람들 고성에서 뭘 해 먹겠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거기를 호텔로 개발하고 그 호텔을 관리하는 일을 주는 거야, 국가에서.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중국은 역사상 수천 년 동안 가장 행복하다는 거야. 내 운남성 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게 내가 한 7, 8년 전에 그러니까 15년 전에 북경 갔을 때하고도 많이 달라졌어. 15년 만에 그 운남성에서 관광 안내하는 그 조선족이 하는 말이
지금 중국은 역사상 서민들이 가장 행복한 때를 살고 있다. 전쟁이 없고 다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남쪽은요, 물가가 천차만별이야. 무슨 얘기냐면 물산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지난번에 광주 갔을 때 가령 우리 서울에서 자연산 그러면 최고 부자들만 먹는 거잖아. 자연산은 그냥 가격도 없잖아. 시가 무지 비싸잖아. 근데 광주에서는 자연산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야. 그냥 잡아서 먹는데. 그래서 그 자연산이 서울의 자연산과 광주 사람들이 느끼는 자연산의 개념이 다른 거야. 우리는 그냥 잡아 먹어요. 그런 것처럼 이 중국의 남쪽 지방은, 중국의 남쪽 지방은 그냥 그 자라나는 과일이나 곡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음식을 구한대. 식재료 값이 너무 싼 거야. 예쁘고 탐스러운 건 이제 주요 시장으로 팔려나가지만 좀 모습이 후진 거는 다 버린다는 거야.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냥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중국은 물가가 아주 싼 거부터 아주 비싼 것까지 천차만별인 거야. 한마디로 그 북경오리 있잖아. 북경오리가 한 마리에 5,000원짜리부터 한 마리에 5,000원짜리부터 100만원짜리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끔 골라 먹는 그게 북경오리래.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은 국가에서 그 경제를 통제하면서 개입하면서, 통제라기보다 개입이죠. 국가가 개입하면서 그 뭐라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경제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야.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부자가 되면 또 여행을 다니면서 또 소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들끼리만도 만년은 먹고 살아. 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중국이 보면 중국이 경제적 선순환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15년 전에 갔을 때는 이 중국이 망하지 않겠나. 그때 우리가 느낀 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였어. 북경의 부자들과 가난한 서민들의 차이가 너무 나서 빈부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거 중국의 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리가 15년 전, 그러니까 아니, 정확하게는 한 18년 전쯤 되겠네. 18년 전에 그렇게 느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웬걸 빈부격차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극복을 했더라고. 중국은 그 빈부격차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극복을 한 거야. 그 많은 인구를. 그래서 이 중국은 그 시진핑을 그래서 모택동하고 동급 반열로 지금 올린다는 거야. 시진핑에 대한 중국민들의 사랑과 이 뭐라 그러나 그 신뢰가 엄청난 거야. 시진핑 이전에는요, 중국이 짝퉁왕국이었어. 전 세계 명품의 짝퉁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어. 그래갖고 중국이 불신의 대상이었어요. 신뢰할 수 없는 나라. 그런데 시진핑이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짝퉁을 생산하는 사람을 전부 다 감옥에 보냈어. 무기징역 때려버리고 거의 사형시키다시피.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되자마자 짝퉁을 만드는 모든 공장을 갈아엎어버렸어.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 시진핑 이전에는 사람들이 중국의 물건을 안 믿은 거야. 중국산 못 믿겠다.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짝퉁을 갈아엎으면서 중국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물건을 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가 중국에서 전화기를 못 팔잖아. 그 이유가 뭐냐? 샤오미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싼데, 엄청 싼데 성능이 좋아. 고장도 안 나. 그러면서 지금 휴대폰 시장에서 이 삼성도 애플도 맥을 못 추는 거야. 왜냐면 그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인구가 자기네 휴대폰을 쓰는 거야. 그리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교수들이 중국 갔다 와가지고 충격 먹었다는 기사가 있었어.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을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중국을 무시했어. 짱깨 뭐 대륙 하면서 되게 무시를 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중국 가보고 기절했다는 거야. 특히 중국의 명문대 학생들이 소위 중국의 북경대 공대가
MIT 수준으로 지금 발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대가 MIT잖아. 매사추세츠 공대. 그게 MIT인데, 청와대인가? 칭화대가 더 잘 나가요? 그러니까 MIT하고 동급이 뭐냐면 IIT였어. 인도 공대. IIT가 인도에 있는 공대였는데, 그 MIT, IIT가 주도했던 세계 IT 산업을 중국에서, 칭화대인가가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거기 공대가 지금 중국과 이 미국의 공대를 협박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압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젊은 인재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무현 때 젊은 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했잖아. 그리고 젊은 애들이 막 그때 그 쇼핑몰이라는 거, 전 세계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제일 빨리 만든 게 우리나라야. 전 세계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제일 빨리 가장 발전시킨 게 우리나라였어. 그걸 이명박이 말아먹은 거야. 미국 영화 인턴이란 영화의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인터넷 쇼핑몰로 대박난 여자를 주인공을 삼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쇼핑몰 대박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난 거야. 전 세계에서 인터넷 쇼핑이라는 걸 모를 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쇼핑을 상용화했어.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소호. 그래서 비싼 사무실이 없이 유통회사하고, 그 창고죠. 그 도시 주변의 창고하고 연관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유통회사에서 직접 배달 소개하는, 그래서 택배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게 노무현 때 만들어지고 지원된 방식이었어. 그리고 젊은 애들 중에 그 쇼핑몰 대박 나가지고 젊은 남자였는데 그때 한 달 수입이 뭐 몇 억 된다는 애들도 있었어. 쇼핑몰 개인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그런데 이명박이 된 다음에 거기가 망했어. 왜 망했냐 하면 그 돈을 어느 은행에다 내라고 그래. 뭐 물건을 주문했는데 벽돌이 왔다. 그러면서 중간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이 은행에다 돈을 내. 그럼 물건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돈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야. 일주일간의 딜레이를 만들어놨어.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자기가 물건을 안전하게 받은 다음 일주일 안에 물건을 받으니까 안전한 소비가 됐다라고 좋아했잖아.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벽돌을 배달받는 사람이 10% 20% 됐냐? 없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 제도를 왜 만들었냐? 세금 거들라고. 그 인터넷 쇼핑몰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거들려고 그 제도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세금을 과도하게 때린 거야. 예. 그래서 그 세금 때문에 그 잘 나가던 쇼핑몰 하는 애들이 과도한 세금 때려 맞고 싹 다 망했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H몰 이런 식으로 그 대기업에 소송된 쇼핑몰로 다 들어갔잖아. 그래갖고 너무나 웃기는 거야. 대기업에서 그 작은 쇼핑몰들을 지배하는 거야. 뭐 11번가 이런 게 그런 대표적인 거죠. 실제로 물건을 막 대는 실무를 하는 사람들 따로 있어. 그런데 그들의 이익을 단지 메이커만 갖고 나눠 먹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나온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2004년부터 7년까지 내가 여의도에 있었잖아. 그때가 그 쇼핑몰들이, 인터넷 쇼핑몰이 막 성장하던 시기야. 그래서 그때 막 그런 얘기들을 기사화하고, 그래서 진짜 김대중이 먹거리를 창출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막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명박이 딱 되자마자, 그때 이제 쇼핑몰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쇼핑몰들을 대기업이 지배하게 된 거야.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쇼핑몰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쇼핑몰로 대박치는 사람이 없어졌어. 예. 자, 본인들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운영하거나 관계자로서, 지금 망치 부인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내가 이거 진짜 쇼핑몰 운영한 사람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쇼핑몰에 관계된 사람들, 내가 분명히 정확하잖아.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왜 그걸 아냐 하면, 내가 또 이렇게 설명충이잖아.
그때 이 노무현 때 제일 유행했던 그 신문 기사가 소호였어. 기억나? 소호. 소호. 어딜 가나 소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소호가 뭘까? 그게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의 뜻이었던 거야. 예. 그래서 소자본 창업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 그게 노통 때 분위기였어. 그래갖고 청년들이 개념 있게 아주 개성 있는 그 쇼핑몰들을 운영해가지고 그걸로 대박치고 그랬었던 거야. 그걸 이명박이 하루아침에 말아먹더라고.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손. 이런 내용 모르고 있었다 손. 처음 듣는 사람들 많죠. 내가 이 얘기도 옛날에 많이 했었어. 최순실 때문에 그동안 말을 못했던 거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쇼핑몰들 통제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세금을 대기업이 그러니까 그 이명박의 정책은 세금을 걷고 통제가 목적이야. 그래서 지금 대기업 쇼핑몰들이 중간 이득을 다 착취하니까 이 중소업체들은 별로 이윤이 안 남아. 옛날에 한 달에 몇 억씩 번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지. 지금 그렇게 못 벌어요. 지금 아마 인터넷 쇼핑몰 해갖고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진짜 대박 나는 거야. 김형중이 불렀어요? 그랬나봐. 내가 왜 모르는 게 없겠어. 아는 게 별로 없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아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이명박이 만든 나라는 실제로 모든 이윤을 대기업이 빨아먹는 구조. 모든 이윤을 이 대기업이 빨아먹는 구조로 만드는 게 이명박이었어요. 그걸 뒤늦게 따라한 게 박근혜야. 뭘 따라했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캠핑 산업이 한참 발달했어요. 그거 알죠? 캠핑 산업이 한참 발달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캠핑 물품들 파는 거, 그런 쇼핑몰도 좀 잘 나갔어. 그지? 근데 어떻게 됐어? 박근혜가 무슨 글램핑 장에서 불난 거,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모든 캠핑장은 세금 내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고 있냐? 작은 캠핑장은 다 사라졌어. 다 사라지고, 결국은 그런, 지네들이 이제 주도하는 캠핑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대기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대기업이 어떻게 안 되니까, 지금 캠핑 산업이 확 가라앉은 거지. 하여간 이 무능한 자들이, 무능하고 욕심사 나온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는 게 소위 계약직 직원들, 비정규직을 고용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게 무기계약직이란 얘기야. 무기계약직이 뭐냐면 이 2년에 한 번씩 잘리지 않고 적어도 지금 돈만이라도 몇 년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근무 연한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는 거. 그게 정규직이야. 그렇게 바꿔가겠다. 그게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인 거야. 예. 그게 사실은 필요한 거야. 그게 인기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려면, 전 세계 경제가 망하지 않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야. 왜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니야. 하다못해 동네 치킨집이 치킨집이 제일 많이 만들어져 제일 먼저 망해. 근데 그게 물론 치킨을 못 튀겨서 그런다? 그게 아니라 치킨을 살 돈이 없는 거잖아. 아니, 월급을 받아서 그 방세 내고 학자금 대출 갚고 통신료 내고 그리고 나서 돈이 좀 남아야 뭘 사 먹을 거 아니야. 간신히 편의점 도시락 2끼 먹으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소비를 하겠어. 치맥? 사실 치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거 살만한 사람들 얘기야. 치킨값이 너무 오르고 있잖아. 그것도 더 문제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틈새 시장을 해서 동네 치킨, 자기 브랜드 치킨들을 막 만드는 것 같아.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되는 게 프랜차이즈라고 봐. 이게 프랜차이즈 때문에요, 진짜 중산층이 몰락해. 진짜 프랜차이즈 때문에 중산층이 몰락하는 거야. 주로 프랜차이즈 누가 하냐? 그래도 자기 정규직으로 은퇴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퇴직금 가지고 그래도 뭔가 먹고 살 걸 만든다 하면서 경험이 없으니까 알려주는 창업 지원센터라는 게 전부 다 프랜차이즈 홍보하는 데야.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놈이 개놈 새끼들이 프랜차이즈 한답시고 재료랑 모든 걸 다 대준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 과도하게 돈을 떼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거의 알바생처럼 경험도 없는데 그걸 튀기고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것도 이제 200~300만 원도 못 버는데 2~3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 새로 바꾸라는 거야. 옛날에 1년에 한 번이었어.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인테리어 업자를 꼭 자기네가 시키는 사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소재는 한 2~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2~3억을 뜯어가는 거야. 아니, 그럼 2~3억어치를 돈을 벌게 해주든가. 그러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계속 바뀌어, 주인이. 그게 그래서 바뀌는 거야. 도저히 그 돈을 감당 못 해갖고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사실은 이게 막 전화로 주문하기 쉽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광고비를 따로 안 내도 되고 이러니까 막 유행하는 거잖아. 그런데 윤식당 같은 거 한번 봐봐. 그냥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독자적인 소량의 물건을 팔아갖고 그걸로 어떤 각인을 시키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건 이제 방송에서 만든 거지만 우리가 서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 옛날에는 정말 자기 이름의 식당이 있었잖아요. 영희분식, 영미분식 뭐 이런 식으로 언니네 통닭 이렇게 자기네들의 이름을 건 업소들이 있었어.
근데 점점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만 주문하니까 그래서 그런 업소들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요, 그 포기하지 않고 맛만 좋다면 그런 데가 성장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즘엔 우리 어린애들이요, 그 망치부인 방송을 듣는 애들인지 어쩐지 동네에서도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아니라 독자 브랜드를 찾아간다니까. 우리는 매주일 우리 쌍문동에 있는 독자 브랜드 쌍문동 커피를 가. 거기 커피가 참 맛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젊은 청년인데, 그냥 그 낡은 집을 빌려서 안을 다 부시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인테리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피를 파는데, 그런 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싸. 독자 브랜드는 가격이 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독자 브랜드의 커피점을 우리는 다니고, 웬만하면 식당도 그냥 프랜차이즈가 아닌 식당을 가려고, 노력해. 응. 그런 그러니까 바리스타를 공부했는데 실제로 프랜차이즈 이런 데에서는 바리스타가 필요 없잖아. 기계화돼 갖고 알바생들이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바리스타들이 자기네들이 뭐 로스팅한 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커피를 얼마나 신선하게 유지하고 얼마나 신선하게 유지해서 적당한 비율에 맞춰서 적당한 온도로 제공하느냐. 그게 커피 맛이거든. 농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를 같이 많이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소위 그게 현대판 스몰 오피스지. 이제 소자본 창업하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주고, 예,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그 독자 브랜드, 개인의 독자 브랜드들을 우리들이 아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독자 브랜드가 많았던 데가 그 어디였니? 뭐 경리단길, 홍대 앞 이런 데였잖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대 앞이 왜 유명해졌냐? 옛날에 신촌 앞이 그렇게 개념 있는, 그러니까 뭔가 개성 있는 가게들이 많았대. 근데 그 신촌 앞에 가게세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두리를 빠져서 홍대 앞에 가서 가게를 차린 거야. 그래서 그 홍대 앞에 다 개성 있는 가게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홍대 앞도 너무 가게세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경리단길로 다 이동을 했대. 근데 그 경리단길도 너무 유명해지니까 가로수길, 경리단길 이런 데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가게세가 올라가고 결국 또 프랜차이즈가 다 장악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또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막 개성 있는 가게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 부자들이 와서 뺏고 그러면서 그 부자들이 거길 뺏어갖고 비싼 값에 프랜차이즈 만들어서 중산층 은퇴자들한테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사장님은 사장님만 하세요. 이렇게 꼬셔갖고 그 사람들 다 돈 털어먹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장 꼬셔갖고 또 털어먹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 중산층을 무너뜨린 주범이다. 그러니까 나는 백모씨 보면 맛도 없어. 기본적으로 커피도 맛이 없고 식당도 맛이 없어. 근데 그냥 온 나라에 그 사람을 모든 프로에서 밀어주잖아. 걔 뒷배경이 뭔지 궁금해. 진짜 별로 맛이 없어. 개성 있는 맛이 아니야. 그게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 맛이야. 그런데 그냥 모든 방송에서 출연시켜주면서 그 사람을 막 띄워주는 거야. 그리고 너도 나도 그 식당이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을 걸지 않으면 식당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 동네에는요, 요즘에 이제 우리 동네에는 그 특별한 일이 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쌍문동 커피도 그렇지만 무슨 갈비집이 하나 생겼어. 근데 그 갈비집이 너무 맛있어갖고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조그맣게 가게 시작했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이번에 이제 우리 창삼동으로 또 크게 또 가게를 얻었더라고. 그리고 무슨 중국 요리집이 생겼는데 쌍문동에 그 중국 요리집도 너무 맛있는 거야. 눈꽃 설렁탕, 아니 눈꽃 탕수육인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것도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기 브랜드, 그러니까는 그걸 프랜차이즈 하지 마세요. 자기 브랜드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자기 자식의 3대를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지. 이게 프랜차이즈를 하잖아? 그럼 사업이 커지잖아? 그럼 틀림없이 전문 경영인이랍시고 온다?
그래서 나는 허수아비가 되고 당신의 모든 그 명예는 대자본이 갖고 노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모든 원성을 다 받게 되는 거야. 그냥 괜히 프랜차이즈로 2호점, 3호점 내면서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차라리 자기 동네에서 가게 크게 하고 그리고 가게도 너무 크게 하지 마. 적당한 크기로 유지하면서 3대가 먹고 살 전통을 만들으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된다. 프랜차이즈 진짜 그거 사기예요. 요즘에 이제 물레동에도,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성 있는 그 가게들이 많이 생겨. 우리가 그런 가게들을 또 많이 이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그런 데는 맛을 잘 몰라서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프랜차이즈는 맛이 없어요. 솔직히 내가 이 절대 미각을 가졌잖아. 내가 절대 미각을 가졌는데, 프랜차이즈들의 음식이 맛이 없는 이유가 뭐냐? 정량화되어 있기 때문이야. 계량화되고 정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딜 가나 똑같이 맛있는 대신에 어떤 특징이냐? 누구에게나 적당히 맛있는 맛인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어떤 느끼는 그 맛을 보장하지 않아. 예. 이 프랜차이즈에서 만드는 음식들은요. 그래서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본인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 그냥 간판대 그리고 독자 브랜드를 만드세요. 예.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서 꾸준히 하는 거, 그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야. 예. 이 맛의 평준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수를 만족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미각이 별로 없어도 그냥 대충 달고 짜고 달달하고 짭짤하고 매콤하고 그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달달하고 적당하게 짭짤하고 적당하게 매콤한 맛으로 다 통일되어 있어. 어디 가나 맛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이 프랜차이즈 업체 말고 이 독자적인, 만약에 식당을 해야 되겠다. 독자적인 개발을 하세요. 예. 독자적인 어떤 개성 있는 거 한 종목만 성공해도 돼.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김밥이면 김밥, 한 종목만 잘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도 거 줄 서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럼 성공하는 거야. 옛날에 김영삼 이전에는 그랬어. 김밥만 팔아갖고 매덕 벌고 그랬었어. 한 달에. 근데 이게 전부 다 프랜차이즈가 된 다음에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핵일화가 아니라 획일화. 맛의 획일화라 그러죠. 예. 회의할 때 회자에다 기억.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험이 없어서요. 여러분, 경험이 없는데 왜 장사를 하세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봐야 될 거야. 아무나 자영업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 없이 시작해서 그래.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허세 문화. 내가 그래도 대기업 부장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점원을 하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본인이 어떤 그 자영업을 하고 싶으면 그 일에 들어가서 배워야지. 적어도 한 3년은, 가령 내가 치킨집을 하고 싶다. 치킨집 알바를 3년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열어야 제대로 된 치킨집을 여는 거야. 내가 커피 전문점을 하고 싶다.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3년은 하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그 노하우를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도록, 사장님 하셔야죠, 이제 부장님 말고 사장님 하셔야죠. 야, 이 야부리 턴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살살 꼬시면서, 언제까지 부장님 하실 거예요? 이제 사장님 하셔야죠. 저희들이 다 해드려요. 그냥 사장님은 사장님만 하세요. 골프 치시고, 예, 또 이렇게 새끼마담이랑 인생을 즐기시고, 저희가 경영부터 재료 준비까지 다 해드립니다. 이런 사기꾼, 개사기꾼 새끼들. 그런 말에 넘어가니까 등신이야. 나 해본 거 같지? 예. 나 꼭 해본 사람 같지? 꽃길만 걸으세요, 사장님. 이런 개새끼들, 그런 놈들이 꼬셔가지고 프랜차이즈 하게 한다니까? 그래 놓고요, 얘네들이 문제는 뭐냐? 맨 처음에 이 새끼들 참 나쁜 놈들이야.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를 딱 시작해. 그러면 처음에 그 자기네들이 그 주방장까지 다 책임진다는 조건이야. 그러면 맨 처음에 요리 잘하는 애를 붙여줘.
그래갖고 프랜차이즈들은 맨 처음에 한 달은 진짜 맛있어. 그죠? 한 달 동안 광고 쫙 해주고 한 달 동안은 진짜 맛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달 동안